햇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년이 넘는 매각 작업 끝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인데요. 한화는 지난 2008년 인수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지 14년 만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한화그룹이 글로벌 방산 회사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들도 여전한데요. 대우조선해양이 돌고 돌아 한화의 품으로 안기게 될지 지금부터 쟁점 사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999년 대우중공업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지 2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그룹에 팔리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새 주인을 찾는 윤곽이 잡히게 된 겁니다. 평론가님, 네. 일단은 그동안 흘러온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지금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일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대우조선해양 73년에 상사가 됐고요. 네. 99년에 IMF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당시에 워크아웃 이제 재무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사실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로 2001년 이후에는 쭉 이 사실상 국가가 소유한 형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수차례 매각을 해서 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2008년에 한화가 인수를 하려고 할 딱 그 즈음에 네.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당시에는 6조 원이 넘는 가격이 제시가 돼서 거의 쌓인 직전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되게 됐고요. 예. 2019년에는 같은 조선업계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겠다 의향을 밝히고 역시 계약서의 사인까지 사실상 했죠. 했는데 해외에서 경쟁 당국이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 조선 사업에서 독과점을 하게 된다. 반대를 하면서 인수가 무산이 됐고요. 네. 2008년에 그 인수하려다 하지 못한 한화가 다시 한번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이제 가져올 것 같은 상황까지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절차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쪽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남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화 이외에는 뚜렷하게 이 인수전에 나설 수 있는 다른 기업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한화가 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벌써 몇 번의 새 주인을 찾을 뻔했다가 잘 안 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앞서 평론가님이 잘 말씀을 주셨지만 한화그룹이 2008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나섰다가 사실 거의 서명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정말 다 되는 밥이었는데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다시 도전을 해서 이번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종욱 교수님, 같은 한화가 예.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벌써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 뭘까요? 저는 언론에서는 별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2010년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모빌리티. 그렇죠. 모빌리티. 네. 이 모빌리티는 하늘, 땅, 바다. 이 세 개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가 이 하늘하고 땅에서는 하늘에는 우리가 말하는 KF-21이라고 하는 보라매.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장갑차 K9 자주포 등등이 있단 말이죠. 더구나 이제 우리 이 KF-21 할 때 이 능동식 전자 배열 장치라고 하는 예. AESA라고 하는 네. 즉 록히드 마틴이 한국이 30년이 지나도 개발하기 어렵다고 하는 고부가 가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지상 소위 그 신의 방패라고 하는 이지스함이라는 방공망에 들어가는 이것이 비행기도 쓰이지만은
군함 내지는 이런 이지스급 세종함 이런 다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쓰고 있는 이 레이더 시스템을 네. 바다에까지 쓸 수 있게 되니까 그 포트폴리오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거다. 그렇네요. 모빌리티 관점에서 보면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완성하는. 완성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언론에서는 예. 조선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업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잖아요.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좋을 때가 있었고 안 좋을 때가 다시 있다 또 이거죠. 좋을 때가 오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우리 하나 디펜스가 이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루 그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이 방산으로 이렇게 뭐 도약하려고 그러는데 뭐 나는 뭐니 해도 하나가 이 대구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하나그룹이 모빌리티 하에서는 상당히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졌고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 이 부분 자체에서 그런 것이 모빌리티 아마 쪽에. 이 2009년 또 2008년도도 도전했다가 아쉬움이 남았지만 네네. 가만히 보면 하나가 이걸 다시 인수하기 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아까 AA 시스템을 개발했던 AS 개발했던 하나 시스템 등등이 지속적으로 이게 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하나그룹으로 와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M&A가 되지 않을까 기대할 이게 만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점이 예. 있을 것이다. 예, 예.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역시 뭐 방산과도 무관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하나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M&A를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M&A를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은 SK그룹인데요. 그렇죠. 하나도 뭐 물론 SK보다는 그룹 규모는 작지만 네, 네. 상당히 그 김성현 회장이 M&A를 통해서 성장하려 도전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네. 해왔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과거 대한생명, 지금 하나생명이죠. 그렇죠. 인수해서 그룹 사세를 굉장히 키웠고요. 맞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방산 관련된 삼성 정밀화학이라든지 삼성 탈렛을 이어받아서 지금 삼성의 뭐 디펜스라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키우고 맞아요. 있는 거죠. 방산 쪽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M&A를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룹 경영진의 의지가 강한데 둘째로는 이제 우리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한화가 종합 방산 그룹입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한화라 이름 자체가 한국화약이거든요. 한국화약이 이제 줄여서 한화라고 그룹 이름을 바꿨는데 한국 종합방산 기업을 지향했었어요. 이미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는 우리 국산 그 4.5세대 젯 전투기 KF-21 그 전자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엔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명한 K9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라고 하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호주의 지금 장갑차 사업에 지금 수주전에 벌이고 있는 레드백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말씀하신 이 해군 그러니까 공군하고 네. 육군까지는 땅과 하늘은 됐는데 일단 이제 아직 잡아가고 바다는 있어요. 없어. 근데 그 대우 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잘 IR 자료는 안 나오지만 예. 잠수함 뭐 장보고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만든 세계적인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구축함이라든지 또 최근에 국산 경항모에도 현대와 경합을 벌이면서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한화는 종합방산그룹으로서 방산 부분만 대우조선의 방산 부분만 인수하려고 그래요. 근데 네네. 사실은 이게 뭐 구축함 만드는 도크 따로 있고 네. LNG선 만드는 도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같이 한 인력이라든지 도크에서 예, 뭐 그냥 장비라든지 만드는군요. 설비가 인프라가 예. 공유되기 공유되기 때문에 결국 협상 과정에서 산업은행에도 그것만 방산 부분만 따로 떼서 매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입장에서 뭐 우리가 같이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조선업이 반도체보다 더 사이클이 심한 왜냐하면 그렇죠. 그 수프 사이클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인데 세계 해운 경기가 좋다고 해서 그 발주 내고 그 선박 인도될 때가 수년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걸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사이클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 조금 좋아지고 있다 다시 경기 침체로 다가가면서 네, 우려들이 있어요. 중기적인 단기나 중기적인 전망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내년 한 1년 정도는 올 거라고 보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세계 해운의 그 선박들이 많이 모자라고 또 첨단 선박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슈는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조선업이 결국은 호황이 다시 온다. 사이클상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인수를 다시 결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저 그림을 우리가 좀 한번 잘 볼 필요가 수주 있는 실적이요. 수주 실적 관련된 예. 거. 저 그림을 한번 내가 좀 보완 설명 한번 드려보면 예. 2020년에 이제 우리 한국이 수주한 그 물량 자체가 아주 최저점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가 그렇네요. 뭐냐면 중국이 133만 이니까. 그렇죠. 중국이 피크에 올라가요. 아. 그런데 한국에서 이 수주 물량 자체가 확 내려갈 때 중국은 급격히 상승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이제 김 교수 잠시 이야기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선박 이런 쪽 자체가 고부가 친환경 선박이 이 이제 요즘 기후 시대의 관련된 흐름, 거에서 그러니까 이슈가 맞죠. 되면서 예. 중국에 대한 수주 자체는 서서히 내려가고 그렇네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기준 되는 자체가. 상황에 네.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게 분명히 뭐 우리 강 회장 그 산업은행 강 회장도 그런 시점에 시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국 우선주의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국 우선주의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견제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유럽의 선사가 많단 말이죠. 네네. 이 전통으로 해야 된 나라가 그렇죠. 중국한테 물량을 별로 안 줄 거다는 거예요. 아, 고보가 미국의- 친환경. 네. 이게 패권 경쟁에서 패권 봤을 경쟁 때는요. 철출 갔을 때를 보면 그래서 저런 사이클로 보면 그럼 우리한테 호재란 얘기가 호재가 올 수 있다는 네. 거죠. 호재가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게 무엇이 정답인지 는 모르지만은 예, 예. 저 하나는 그래프 뭐 그걸 겨냥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현재 저거 이 보면 새로운 우리가 말한 신문 말한 김동관 부회장이라는 분의 그 좀 이따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예, 예. 상당히 이분이 이 전략적 포지셔닝을 참 잘했다?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좀 예, 여쭤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주 실적 뭐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서도 접근 방향을 잡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앞서 평론가님 말씀 주셨을 때 2008년에 한화가 한번 가져오려고 했을 때 매각 대금이 6조 원이라고 네. 하셨어요. 6조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조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아무래도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난 21년 동안 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투입된 자금을 모두 합친다라고 하면 대략 12조 원 정도 12조요. 네,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투입한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2조 원?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폭탄 세일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만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가 당초에 2008년에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제시했던 금액이 6조 3천억 원이었고요. 6조 3천.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 제시했던 가격도 2조 5천억 원이니까 지금보다 비싸죠. 비싸네요. 그런데 산업은행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매각의 주요 시점, 매각의 주요 주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덩어리를 인수를 해서 키울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삼성, 현대는 이미 기존의 조선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해외 경쟁 당국이 승인을 해줄 만무하다. 독과점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의사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걸 인수해서 키우려고 하는 의향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있는 회사가 있느냐. 다른 한 가지는 그동안 매각 시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른바 감가상각이 되는 채권인데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허송세월을 이유가 하는 있냐라는 게 사는 애 그것보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는의 입장인데요.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저 결국은 공적 자금 혈세잖아요. 그렇죠. 공적 자금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이 치르는 기회 비용인데 그러니까요. 중간중간에 또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여기 사장에 누가 가느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설명을 하되 이것 이외에 대안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네, 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대우조선이 2018년에 매출이 9조 6천억, 영업이익이 1조였습니다. 2018년도에요. 2018년에. 네. 그때 조금 이제 미니 그 호갱기 왔을 네, 때인데, 네. 근데 작년에요 매출이 4조 4천억, 적자가 1조 7천억입니다. 영업 손실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좀 경기 회복된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조금 회복돼서 한 6조 정도. 네네. 그리고 단기 영업 손실은 5,500억. 영업 흑자. 손실이요? 예. 아, 영업 이익이? 이게 영업이익이 이익이 됐죠. 손실이 손실. 아, 손실이? 마이너스 5,500억. 마이너스요? 예. 작년에 마이너스 1조 7천억에서 조금 더 개선됐지만 낮았네요, 여전히 그래도.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이 연말에 한 700% 정도 이른다. 부실기업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우조선의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담은 희망적인 그걸 전망을 담아서 전망까지 2조 포함해서 6천억이에요. 2조 5천억. 근데 이번에 한화에서
49.3%를 2조에 인수하잖아요. 예, 예. 그건 뭐냐면 4조 기업 가치를 4조로 본 겁니다. 그렇네요. 그 산업은행에서.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지금 대우조선의 시가총액을 보고 하나가 50%를 2조에 인수한 걸 가지고 그거를 헐값 매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박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네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루 빨리 빨리 팔수록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거다. 또 하나 지금은 기업 가치를 4조로 산정했지만 네네. 만일에 한화가 아직도 그 산업은행 지분이 28% 남아 있거든요. 만일에 하나가 이걸 인수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잘 키워 가지고 기업 가치가 뭐 10조가 넘어간다 이렇게 네네. 됐을 때 지금 공적 자금이 공식적으로 4조 2천억 들어왔는데 만일에 이 하나 지분 산업은행 지분 28%가 가치가 4조가 된다. 네네. 그러면 사실 본전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헐값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지금 공기업을 갖고 있을 때 말씀하셨죠. 얼마나 문제 많았으니까 지금 사장도 뭐 전임 대통령의 뭐 동생 친구다 어쩌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사장들이 구조조정하고 사업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연임하려고 로비만 한단 말이죠. 그럼 빨리 민간에 넘겨서 빨리 기업 가치를 키우면 그러면은 공적 자금도 투입된 것도 회수될 수 있다. 네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적 자금의 경우에는 보통 투입되면 100% 회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대개 네. 미국의 경우에도 그 투입된 거 한 3분의 1 정도 회수되면 그것도 다행이다. 성공했다고 본다.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 국가 산업이 무너진다든지 대규모 실업이라는 걸 방지하는 즉 조세로서 해결될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나가 이걸 잘 꾸려가지고 정부가 일단 4.2조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한 3조 이상 끊긴다. 그럼 그걸 헐값 매각이라든지 뭐 잘못됐다라고 비판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현욱 교수님 말씀 주신 거를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네. 해드리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지난번에 6조 얼마였는데 지금 이번에 2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근데, 자체가 그냥 헐값이라고 근데 보여질 그게 수 있는 아니고요. 여지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2008년도에 예. 그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입찰 보증금으로 5%를 냈어요. 보증금을 네, 내냈죠. 냈는데 그쵸? 그게 예. 3,150억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으로요. 예,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안 됐잖아요, 결국 딜이. 근데 딜이 안 됐지만 예. 그 돈은 산업은행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하나가 인수하는 실제 돈은 토탈리 네네. 하나가 산업은행에 지급한 돈은 2조 3,150억입니다. 2조 3,150억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이제 달라고 안 했나 보죠? 소송이 졌죠. 소송을 했는데 그때 졌어요. 예, 예. 그거는 입찰 보증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주지 집을 사도 안 않는다. 돌려주잖아요. 네네. 당연히 뭐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헐값 매각이라고 할 때 실제로 그동안에 시장 가치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말이죠.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체제가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경쟁 체제에 있는 쪽에 공기업은 헐값 경쟁력이 매각이 아니라 약하다. 빨리 경쟁 구조로 가게끔 빨리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누군가가 헐값 매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 방해하는 거라는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 자체는. 네. 세 분 말씀이 지금 어쨌든 괴는 똑같은데 예. 이거를 정말 좀 설명을 국민들께 좀 하고 예. 이해를 좀 구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앞서 처음에 정리해 주셨을 때 현대중공업도 한번 가져갈 뻔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명하기 정말 직전에 그 유럽연합의 어떤 경쟁 그 구도 상에 독과점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됐다라고 불발됐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가능한가라는 또 다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도 승인해 줄 리가 없죠.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한다고 해도 네네. LNG선을 한국의 조선사가 독점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냐 승인해 줄 리가 없는 상황이고 네네. 이번에도 이제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한화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존의 조선 산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조선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이걸 인수할 경우에는 겹치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또 일어날 수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할 때 인수할 수 있는 이 대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내에서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해외 자본에 이걸 100% 넘길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와서 국내 기업하고 손을 잡고 인수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과정도 녹록지가 않을 테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선 산업의 특수성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삼성현대가 아니고 다른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 이 정도 사이즈의 그 매물을 흡수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존재한다고 해도 향후에 이걸 정말 사서 그
가치만 살짝 높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키워갈 수 있는 의향과 능력을 가진 회사가 있느냐 현실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부채 비율이 여전히 546%입니다. 이런 높네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산업은행이 기존의 기능에서 좀 탈피해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산업은행의 기능 자체의 변화가 있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산업은행의 브리핑에서 저는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봤냐면 예. 더 이상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을 사서 대주주로서 기능하는 이런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여기 역할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회사들은 임자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매각을 하고 차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회사들 키우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능을 변경하겠다. 수습보다는 지원의 기능을 조금 더 추구해 보겠다. 이게 산업은행의 생각이라서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익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뭐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독과점 우려는 조금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 현대가 대우를 인수한 게 유럽 경쟁 당국의 승인을 못 받았는데 예, 그 예. 구체적인 이유는 LNG 선입니다. 아주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에 네네. 현대가 4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대우가 대우조선. 21% 가지고 있어요. 아. 그 두 회사 합치면 61%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특정 회사가 60% 이상 시장 지배를 가진 굉장히 강고한 독점력이죠. 그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까 지금 유럽은 조선업은 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 한국, 뭐 중국 쪽으로 일본도 뭐 상당히 지금 피폐한 상황인데 근데 아직도 선박 해운 회사들은 유럽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즉 조선을 발주해야 될 해운 회사들은 유럽 유럽이 회사들이 예, 있고.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 경쟁 당국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이 거군요. 보니까 야 만일에 현대가 대우를 인수해가지고 특히 요즘 고부가재산 LNG 경우에 독점력을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무지하게 높이겠다. 약탈적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가격을 설정하겠다라고 우려를 해서 그 불을 한 거고. 저는 뭐 유럽 경쟁 당국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요. 다만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쉬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물론 글로벌 불황도 있지만 국내 조선 3사 간의 과당 경쟁이에요. 아. LNG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조선 3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일부 시장을 갖고 있지만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시장에서 아주 로우 엔드로 매면받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1919년, 20년에 우리 조선 3사가 우리끼리 과당 경쟁해가지고 수주는 많이 했는데 너무 낮은 가격으로 저가 수주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가격 경쟁이 만들면 들어갔어요?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건 삼성이건 대우는 어차피 국영기업이 부실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부실하고 노조 문제도 있고 근데 뭐 잘 이미 좋은 경영 체제를 갖고 현대나 삼성이 인수를 해서 이사 체제로 갔으면 그런 뭐 과당 경쟁도 상당히 해소를 하고 제가 받을 텐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3사 경쟁이 되면은 이 과당 경쟁 체제는 해소하기 어렵다. 그렇죠. 다만 계속될 수 또 있다. 역으로 유럽 입장에서 보면 유럽 해운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현대가 사실상 독점하는 그런 체제를 벗어나 가지고 한국이 3사가 서로 경쟁하니까 지네들끼리 덤핑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사 입장에서 발주낼 때는 좋은 가격을 발주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가 했던 것보다는 요번에 뭐 경쟁 당국의 유럽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기는 상대로 쉽다. 상대적으로 다만 한국 쉽다. 조선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구조조정 효과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하나의 경우에는 조선 인력이 전혀 없잖아요. 겹치지가 예, 않으니까. 겹치지가 않으니까 네. 구조조정 안 할 겁니다. 그건 노조는 좋아할 이슈겠지만 국내 조선업계의 그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구조조정 효과라든지 혹은 과당 경쟁 방지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메리트는 없는 그렇네요. 그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종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우리가 그 해외 국가들의 M&A 보통 네네. 이제 M&A 할 때 해외 국가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해외 심사라는 경우는 독과점 문제거든요. 독과점 하면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수요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가 3개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외국에서 이 합병 관련돼서 하나가 M&A 하는 데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할 이런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반대할 같다는 건 생각을 없을 것 합니다. 같다. 네. 예. 그런데 사실 말씀을 뭐 주셨지만 2008년에도 노조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금속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밀실이냐, 그다음에 정확하게 좀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노조와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노조가 약간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노조가 이 M&A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현실적으로 이 딜이 21년 동안 될 듯하다가 잘안 막판에 된. 잘 되지 네. 않았던 참 어려운 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워낙 크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예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참 비교를 하자면 질긴 고기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존재함으로써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저가 수주 문제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기 성과에 목을 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딜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조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구조조정 이슈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노조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그 구조조정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방방 경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는 좋아할 겁니다. 그 끝으로 아, 노조는 항상 구조조정이 뭐 없어서. 왜냐면 자기들 목소리 내기 위해서 뭐 예, 일단 예. 뭐 반대하고 가정에 참여시켜달라 그러지만 네네. 사실 현대가 인수했더라면 상당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거든요. 그렇죠. 뭐 중복되는 인력들도 그러니까 있고요. 상당히 중복되죠. 네, 특히 효율이 뭐 좀 낮아 예, 떨어질 뒤에 수 지원 있으니까. 백업 인력 같은 백업 오피서는 거의 뭐 중복이 되는 건데 뭐저 조선업의 경험이 없는 하나가 인수했기 때문에 일반 현장 인력들 노조가 주축이 된 현장 인력들은 예. 그 별로 감촉이 없을 거고 아마 경영진은 물론 뭐 당연히 바뀌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노조는 뭐 겉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자기들 협상 과정에서 뭔가 조금 더 자기들 권익을 더 찾기 위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하나가 인수한 거 현대가 인수한 거 훨씬 잘 된 케이스라고 생각할 거고요. 또 지금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2008년만 하더라도 그 경기가 좋았잖아요. 조선 경기가.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격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네네. 지금 현대하고 할 때도 반대하는 제초를 취했지만 현대가 인수할 때도 그렇게 심하게 반대는 못했어요. 살아남는 업황 게 자체가, 급하니까. 네, 그렇기 좋지 때문에 않아서. 저는 노조 이슈는 뭐 산업은행하고 하나가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교수님도 같은 아니, 근데 저는 노람 저 부분이 예.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의 하청지해 가지고 51일 동안 우리가 파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파업하신 노조가 50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 노란봉투법이기 때문에 저 노란봉투법을 통과 안 시키려 그러면 아마 산업은행에다가 이번 하면서 우리 노조도 뭐 전향을 할 테니까 손해배상 청구 500억. 왜 그러냐면 이 손해배상 청구 500억이라는 거는 한국 노동쟁이 사상 최고의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딜이 좀 강하게 오지 않을까. 그 대신에 이제 이 노조도 그동안에 이제 대우조선이 LNG 선박이나 이런 고보 가치를 해도 예. 크게 이익을 못 낸 가운데 하나가 일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일감을 확보한다. 그럼 예. 근로자를 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감 확보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케이 일감 하나 확보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하나그룹에서는 방산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시너지 또 낼 수 있거든요. 먹거리가 있을 거다. 먹거리를 이렇게 하기 예. 때문에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노란 봉투법 관련된 부분만 좀 타협을 하면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제대로 임금 받아본 일도 없는데 뭐 그럴 일 있나요? 그런데 이번 그런 한 해 부분이 좀 딜이 딜에 들어가고 되면서 그렇죠. 문제가 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거네요. 하고 이제 네. 하나에서도 노조를 설득해야 될 게 대우조선해양이 이 대우조선소가 진짜 한국의 노동조합의 노동쟁이에 그 본산같이 돼 있었어요. 옛날 그 부평 자동차 공장 같이. 네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임금을 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경기 사이클을 타더라도 한번 수주를 하면 충분히 고부가 가치로 인해가 이익을 남기는 수주를 하도록 경쟁진하고 서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일거리 확보 차원에서 저가 수준을 앞으로 하면 이제는 산업은행에 도와줄 일은 없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노조도 뭐 아무래도 업황이 좋고 거기서 뭔가 영업이익도 나고 매출도 자꾸 발생하고 이래서 자꾸 수주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 어떤 선순환적인 거를 노조도 바라고 있긴 할 텐데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와
한화를 세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3사 체계가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 업계 입장에서는 좀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저가 수주 문제가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 보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렇기는 하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게 국책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에 장부에 성과가 있다고 보여줘야 했던 입장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간 이후에는 왜 이 가격을 받고 수주를 했느냐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인수를 해서 2019년에 흡수를 했었더라면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두 개사로 좁혀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회사들이 워낙 저가 공세를 해서 그쪽에 한동안 발주량이 몰리기도 했는데 예. 중국 배를 막상 받아서 보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아직까지는 질적으로 한국 떨어진다. 배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2개 회사가 경쟁할 때하고 3개 회사가 경쟁할 때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다릅니다. 예. 얘기가 다르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일단은 중국 회사들을 패스하고 한국으로 가게끔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사이클에 따라서 또 세계 회사가 격렬하게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화가 가지고 그러게요. 있는 건 한화의 비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저는 이번에 그걸 찾는 딜이라고 보거든요. 삼성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것, 향후에 전기차를 통해서 이 휴대폰의 하나의 형태로 모빌리티가 좀 더 확장된다는 거, 이런 비전이 있다고 치면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현대도 로봇 관련해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커 가는데 한화가 최근 들어서 에너지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방산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시너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뭐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산업이라는 게 결코 이게 허황된 산업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요. 사실 전 세계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산업계가 다 인식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화 입장에서도 이걸 재계에서 입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향후에 한국 조선업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구도 크게 남거나 미치지 않는 그런 M&A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사실은 뭐 경제 원론 차원이나 폴리티컬이 코렉트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3개사가 즉 공정 경쟁을 벌이는 게 맞는데 맞겠죠. 네. 솔직히 우리나라 조선 업계 입장만 보면은 실제로 그 LNG 1, 2, 3위가 한국 회사들이고 네. 말씀하신 중국은 조금 시장 있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아까 거고 로우엔드라고 세계가 경쟁하고 있는데 세계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제살 깎아먹기 이래가지고 지금 그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예. 지금 하나가 뛰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가 인수했더라면 조금 그 과당 경쟁은 좀 줄어들었겠지만 하나가 뛰어들면 그런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우조선에 뭐 공시 자료에 나오진 않지만 대우조선에서 만드는 그 방산 부분 포션은 굉장히 적을 거라고요. 이 대우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 상선 그렇죠. 쪽에 원래 주력을 했던 원래 거를 주력 분야에 해야 되고 집중을 우선 해야겠죠. 특히 단기적으로 인수한 한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될 가능성이 성과를 보이려고 애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마켓 쉐어를 즉 이익을 희생하고 마켓 쉐어를 올리다 본다면 결국 저가 덤핑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계 이게 좋은 소식이냐 하는 그런 그런데요. 것들. 근데 그렇다고 의문이 좀 해서 있네요. 우리가 또 조선 3사에다 담합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그건 또 공정 경제에 그럼 안 어긋나는 되죠, 거거든요. 또.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뭐 좀 호재나 좀 점핑할 수 있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조선 업황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일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가 예. 그냥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놔놓고 생각하면 할 필요는 없고요. 네네.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환경 협약에 의해서 이 지금의 이제 친환경으로 선박들이 가야 되죠. 네. 친환경 선박으로 다 전환을 해야 네네. 돼요. 그 규제를. 그러려 그러면 이게 현대 해양조선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크로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게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이 네네. 이게 한국해양조선이죠. 네네. 한국조선해양인데 그렇죠. 다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그 납기 일자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차를 배를 받아야 된다. 네.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상당히 이 선택의 기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사가 물론 이제 경쟁을 함으로써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주겠지만은 지금 현재 산업이 자체가 구조 전환기에 뭐 친환경 선박, 수소 연료 전지, 암모니아 선박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저는 뭐 3사 경쟁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이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왜냐하면 거네요. 거기서 필요하는 그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관련된 이런 그 기술 개발 자체가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 되거든요. 국가가 이 키워주는, 육성하는. 지금 산업은행에 네. 있는 강행장이 지난번 강의에서 그 이야기 했었어요. 지금 새로운 친환경 산업 쪽으로 정부가 저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그런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산업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하고도 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3사가 윈윈하는 거를 잘 찾아가면 나는 뭐 앞으로 고부 가치는 선박 근조에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는 지금 어쨌든 방산을 쥐고 있는 게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이 다 잡고 잡고 있잖아요. 있죠. 예. 김동관 부회장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요? 좋은 기회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 이제 뭐 이 땅에서 K9 자주포 장갑차에서는 포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발칸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우리 그 군함을 만들거나 이지선함을 만들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배로 옮겨질 수 있는 한 포로 것들이 그대로 있는. 움직일 수 네. 있는 거고 또 비행기에 쓰고 있는 비행기의 일종의 제일 중요한 눈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해당하는 ASA 같은 시스템 자체를 세종항 같은데 지금 방공 체제로 그대로 또 갖다 익히는.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규모 경제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데가 이 흉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비 관련된 것 때문에 예. 그 ASA 관련된 거를 말을 하지 않는데요. 저기에는 이 상당 몇 사람의 재미조표에 희생도 따랐던 부분도 있어요. 저 부분 자체에 정말 저게 그래서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이 네. 이 능동행 그 레이더 하면서 네. 그 사실을 다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뭐 그 집안의 가계로 봤을 때는 네. 누가 저거를 지배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가 가진 방산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아주 수 좋다. 있다.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하나가 지금 현재 지향하는 에어로스페이스는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는데 네. 로키드 마틴보다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더 낫다. 포트폴리오 왜냐하면 면에서는 더 그렇죠. 낫다.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있으니까 그 아까 네. 좀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나는 김 부회장이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전략적 포지션을 나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네. 삼성하고 그 삼성에서 이 석유화학 가져올 때도 네네. 딜을 안 했거든요. 삼성이 그냥 준 거예요. 왜 그래 줬냐 하면 가만 보니까 하나 석유화학하고 삼성의 석유화학을 같이 붙이면 이 삼성 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띄엄띄엄 있는 그 공백을 메워준다. 메워주는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나겠다. 그래서 그때 가격을 그렇게 높게 받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있을 때 예. 삼성이 준 거 가지고 하나도 잘 떼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저거.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한화그룹에서는 사실 김동관 부회장의 입지가 굉장히 3남 중에는 뭐 단연 돋보이는 상황인데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으면서 아까 로키드 마틴까지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혹은 리더, 뭐 경영자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후계자, 우리가 뭐. 그 시대에 무엇을 했느냐 대표적인 업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리더십을 받쳐주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재벌 총수들, 재벌 일가가 왕조에 비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어느 시대 하면 떠오르는 업적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경국대전, 탕평책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성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건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병철 회장이 일본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반도체를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의, 기억하고 있는 네, 것인데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죠. 한화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삼남 가운데 다른 자녀들은 이런저런 스캔들이 좀 있기도 맞아요. 했고요. 논란도 있고요. 하지만 장남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 삼성과의 여러 가지 딜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사실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비전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예.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비전을 볼 때 다른 회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이런 걸 이제 와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요거 만만치 않은데 이미 너무 많이 깔려 한화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살리면서 앞으로의 시장성을 볼 수 있는 거, 에너지 친환경 그리고 방산이라는 게 올해 입증이 되잖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좋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이번 딜이 문제없이 잘 성사가 된다. 네.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떠받치는데 상당한 아주 시너지가 도움이. 있을 거고요. 예. 한화가 지금 재계 7위입니다. 만약에 이 딜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재계 6위인 재계 포스코의 서열까지? 그렇죠. 포스코의 자리를 그 넘볼 수 위치를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큰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차기 회장 이런 구도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내담을 앞두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 그 매스컴의 김동관 부회장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뭔 이야기니까 그룹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제가 분명히 확실히 하나 그거 알겠는 건 이 양반이 후계자로 지정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제 기억에 김동관 씨가 불과 얼마 전까지 전무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왜 굉장히 현대중공업의 전기선은 벌써 사장이 됐는데 왜 전무냐 뭐 그래서 뭐 동갑인 건 1년 차이 나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오늘 보니까 부회장이더라고요. 네, 그뭐 네. 사장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김성현 회장이 이제 장남을 후계자로 점찍고 후계, 고속 승진을 네. 시켰구나라고 하는 거고 육성에 나섰구나. 분명히 이제 최근에 어떤 한화의 일련의 움직임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김동관 부회장이 굉장히 많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김성현 회장이 살아계시고 정정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실권을 잡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 네, 여전히 아직도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네. 평가가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관 부회장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보면 뭐 공부를 너무 잘해서 뭐 하버드 대학 나왔다, 뭐 아주 잘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그거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요. 제 양반이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예.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현재까지는 말씀이신 뭐 거죠? 가지고 있는 예. 뭐 그림은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근데 결국은 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결국 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3, 4년 그렇겠죠. 뒤에 이를테면 뭐 대우조선이 굉장히 흑자 전환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또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화가 재무적으로 썩 좋진 않습니다. 재무적으로 썩 좋진 봤을 때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 대기업들 실적이 좋았는데 하나는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들 하신 대로 하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뭐 매출을 그런 많이 건 창출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미래를 위한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김동관 부회장이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 차원의 거의 부회장 좀 하여튼 그 동생들은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빚었는데 아주 스캔들 하나 없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데 아직 보여준 건 없으니까 조금 그러니까요. 기다려보자.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 방산 관련돼 가지고 김동관 부회장한테 우리 방송이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방산이라는 것은 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방위 산업이니까.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산을 끌고 있는 리더 그다음에 경영자는 상당히 윤리와 책임 의식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런 좀 김동관 부분도 부회장이 잘 챙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시네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세계 경영자 포럼에서 네. 했던 게 언론 보도를 보면 잘 이행하시기 바란다. 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기업가에게 조언까지. 기업을 잘하는 게 최고의 등급이다 그렇죠. 하는 게 있고, 거기에 윤리도 예, 필요하지, 그래서 병행해야 만약에 된다. 방산을 갖다가 그런 윤리에 어긋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옛날 있다. 대한해운 우리 저 한진해운 같이 네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본인의 없는. 비윤리성 때문에 그냥 아. 어그러지는 네, 한국의 비판받고. 그렇지 한국의 네. 사례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우리 방산이 국가 사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네. 잘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종욱 명예교수, 김연학 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